용가라사대 목요일에 용감한 남자 김용남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떻게 이제 소식은 없습니까? 이제 휴대폰은 안 보고 안 보십니까? 국민만 바라보고 가기로 했습니다. 추천제. 저는 아마 우리 김용남 의원님도 그 추천제 일부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니 그 유튜브 댓글이나 네. 이렇게 보면 있죠. 추천했다고 그러면서 댓글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요새 꽤 많아요. 네. 네. 그 추천제 그거 뭐 어쩌면 뭐 새로운 제도이기도 하고 그거 한 달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검증이라는 또 그럼요, 과정을 거쳐야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추천만 많이 예. 받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뭐 인기 투표도 아니고. 인사 검증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인가는 따로 판단을 해야죠. 다만 어떤 그 인재 풀을 구성한다는 의미에서는 네. 국민들로부터 추천을 많이 받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런 이유가 있을 테니까 지금 정부의 인재 풀을 넓히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댓글에 우리 김용남 의원님 좋다. 응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좋은 일 하십시오라고 댓글들 많이 있습니다. 예, 저도 응원을 하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 뭐 행보 하나하나씩 뭐 이렇게 눈에 띄는데 취임 일주일 만에 증권거래소 어제 갔더라고요. 가서 뭐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하겠다. 또 주식 시장도 거기에 좀 반응했던 것 같아요. 최고치였어요. 네. 근데 그 뭐 의원님도 주가 관련된 소액 주주 운동 그 책도 하고 네. 운동도 많이 하셨고 또 선거 기간 동안 코스피 5천 제안도 했잖아요. 제가 그 지원 유세를 여의도 네. 쪽에서 하면서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당신은 이제 이재명 후보죠. 후보였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무렵에는 이재명 당신은 이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호는 5천이 돼 있을 거다. 임기 중에 코스피 5천을 났어. 그래서 5천 이재명 선생님이 될 거다. 뭐 그런 유세를 한 적이 있는데 방향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떤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운다기보다는 이른바 상장 기업의 거버넌스를 개선해서 네. 사실은 뭐 OECD 국가 중에 단연코 제일 싼 주식인 한국 주식, 이른바 주식,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서 주가를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한다는 이 방향은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네. 예. 자, 우리 김용남 의원님도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코스피 5천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 겁니까? 일단은 출발은 이제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고 시행이 바로 돼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주주이익 보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렇죠. 포함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주 포괄적이고 네. 추상적인 규정이에요. 결국엔 그 조항을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해 맞습니다. 주느냐가 예. 중요하고 이른바 어떤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서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결국에 상법 그 규정을 근거로 인정해 줄 것이냐가 법원에서 답이 나와야죠. 네, 그게 근데 가장 물론 중요할 것 그 같아요. 외에 어제 대통령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배당소득 분리 네, 과세 이것도 크죠. 네, 큽니다. 사실은 예. 그거 자체만으로도 코스피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 변화인데 이거는 특히 민주당 내에서 기존에 꽤 많은 의원들이 부자 감세 아니냐 뭐 네.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자, 뭐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도 전면 중단됐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 생각에는 코스피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이고 또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면 될수록 주식시장은 더 좋아지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설명할 때 과거에 제일 먼저 이유로 드는 것이 이른바 네. 그 안보 위기 북한. 내지는 네. 남북 간의 대치 상황 긴장 때문에 상태. 예. 한국 주식은 싸다 뭐 이런 이유를 제일 먼저 들었는데 사실은 그건 그렇지는 않죠. 그렇진 않습니까? 예. 예.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주식이 싸야죠. 그러네요. 예. 예, 거기는 항상 긴장 상태가 우리보다도 긴장이 전쟁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네. 주식이 우리나라 주식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네. 근데 다만 남북 간의 어떤 그 위기가 고조되면 주가에 좋을 리는 없는 없죠. 거는 사실이죠. 예. 근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확성기를 이용하지 않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북한에서 어떻게 화답할 것이냐 뭐 그걸 좀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오물풍선을 더 이상 보내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북한의 어떤 화답하는 조치가 나온다고 하면 남북한 간의 평화무드 조성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관련 내용 하나만 좀 더 짚어보면 통일부 국방부 장관 인선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네. 정동영 의원이 예전에 통일부 장관 했습니다. 또 그리고 안규백 의원은 병장 출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장성 출신이 아닌 아마 국방부 장관이 됐는데 병장 출신이 맞나요? 아니라는 얘기가 제가 있던데. 생각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출신으로 하겠습니다.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동영 그 통일부 장관 네.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을 한 20여 년 전에 하시지 않았나요? 그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한 20여 년 만에 뭐 이제 다시 통일부를 정말 20년 전입니다. 진짜 20년은 된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그동안의 관록이나 경험이 더 쌓였을 테니까 네. 20여 년보다 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랜 경험치를 근거로 해서 남북 간의 어떤 화해무드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교류 협력의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정권을 잡은 입장에서는 제일 까다로운 문제가 대북 관계죠. 대북 관계죠. 예. 그거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사실은. 될지 그 하여튼 뭐 민주당이든 뭐 보수 정권이든 똑같을 것 같아요. 예. 참 국방부 장관 어때요? 국방부 장관은 제가 보기에는 그 뭐 군 장성 출신 아니면 네. 사관학교 출신 아닌 사람을 국방부 장관 시켜도 되냐 뭐 이렇게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오래전에 네. 그런 적이 꽤 여러 번 있어요. 네, 사실은 미국의 국방부 장관 출신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맥나마라 장관인데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그 정말 순수 민간인 출신으로 국방부 장관을 오래 했죠. 네. 사실은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이후에도 한참 더 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케네디 대통령 재임 기간보다 한 2, 3년 더 길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그 막대한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개혁 조치가 있었고 물론 이제 공도 있고 과도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네. 특히 베트남 전쟁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만 외국도 그런 사례가 많고 안규백 의원이 그리고 국방에 대해서 문외한은 절대 아니에요. 국방위원장만 뭐 엄청 그러니까 했죠. 국방위에만 거의 의원 생활을 하는 내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한 상임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글쎄 사관학교 출신이라고 국방에 대해서 다 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육군 출신은 그 나름대로 예. 육군을 아는 거고 뭐 해군 출신은 해군을 알겠습니다만 국방위원회를 하다 보면 다 다루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국방과 관련한 사안을 다 다루고 더군다나 예산 관련한 심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국방 개혁 내지는 지금 우리가 진짜 국방과 관련해서도 바꿔야 될 게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러니까 징병제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예. 사실은 이거는 어떤 할까 말까의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구 구조 때문에 어떤 징병제의 한계에 다다르는 시점이 이제 얼마 안 이제는 남았다.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모병, 징병 이 부분도. 그리고 네. 지금 사실은 그때 사병들 특히 네. 20대 초반의 남자들은 좋아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시절에 갑자기 등장했던 공약 이행 그러니까 사병 월급 지금 월급 많이 150만 나옵니다. 원. 예. 근데 국방 예산을 이렇게 인건비로 대부분 소비하는 게 맞느냐 네. 이럴 바에는 사실은 부사관 중심의 그러니까 군인 중심의 강군을 육성하는 게 낫지 않느냐 네.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군 출신 외에 어떤
객관적인 시각으로 국방 개혁에 관해서 더 잘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 장관이 전쟁 지휘나 작전 지휘를 하지 않습니까? 참모총장이 있고 뭐 다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 어쩌면 지금 말한 것처럼 그 국방의 어떤 그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시점에서는 현역 그 장성 출신이나 사관학교 출신보다는 더 나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시야가 보다 넓죠. 넓어지겠죠. 사실은. 지금 모병 예. 이런 거 하려면 그 사관학교 출신보다는 훨씬 낫다고 봐야 될 예. 것 같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인사 얘기를 하는 김에 호평도 많지만 좀 논란되는 부분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 부동산 본인도 또 인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사과하긴 했지만 논란이 좀 계속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현실적으로 실정법 위반의 문제가 그렇죠. 있어 보이고 그리고 다른 자리가 아니고 이제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은 인사검증을 이런 거 사실은- 했던 사람 찾아내는 자리예요. 그렇죠. 누가 명예신탁이가 또 네. 이런 거 찾아내는 자리 아닌가요? 근데 본인이 잘했어 잘할라나 아유 죄송해요 안 되지 않습니까? 좀 그런 부분은 제가 보니까 네 기소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난 지났어요. 사안 같아요. 그래서 형사적인 처벌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이게 자리가 자리니만큼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죠, 많이. 네, 아쉽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제 대통령실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냥 별다른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낙마를 할지는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를 좀 보면 좀 어색합니다. 이한교 법제처장이라든지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런 분들 앉아 있는 모습 보면 또 3특검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좀 어땠을까요? 그 화면들이 참 좀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 이른바 불편한 동거가 계속되고 있는데 네, 인수위 없이 출발하는 정부이다 보니까 네. 이런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 8년 전에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하고 국무회의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수위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8년 전에 지난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초반부터 국무회의를 지금 지난주 이번 주 계속 계속 열고 하고 있고 있죠. 김밥 먹어가면서 계속 일부러 더 붙잡아. 네. 제가 이거 놔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 국무회의에 꼭 대통령이 참석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원래는. 원래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 숫자가 더 많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연속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국무위원들도 일부는 분명히 수사 대상이 조사 될 받아야 겁니다. 됩니다. 예. 내란 특검법 조사 받아야 그러니까 됩니다. 반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죠. 오히려 그게 민주적인 국무회의 아닌가요? 반대 의견도 나오고 그걸 또 설득해서 결국엔 국무회의 통과가 됐잖아요. 예. 빨리 인사 절차가 진행이 돼야겠죠. 네. 아무래도. 아마 그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좀 국무회의 진행하고 이런 것도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보니까. 대통령이 거의 참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했던 거나 뭐 국무회의를. 하면 예. 그냥 모두 발언 정도만 예.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완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근태를 평가받잖아요. 네. 근무 태도 이제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근태가 엉망이었던 거예요. 사실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거의 뭐 출근도 제때 안 하고 예. 해도 뭐 국무회의 주제도 직접 안 하고 네. 가끔 참석해도 그냥 앞부분만 살짝 하고 있다가 그냥 빠져서 빠져나가고 뭘 했는지 그 시간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무위원들 지금 새로운 대통령 보면서 조금 달리 격세지감 느끼면서 바라보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게 직장 생활 하는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만 이른바 그 무드절이라는 게 네, 있잖아요. 압니다. 예. 우두머리가 없으면 네. 그냥 무슨 그 재원절 뭐 이렇게 우리 너무 노는 날 좋죠. 제가 너무 좋다고 만드는데 노는 날이죠. 날처럼 이제 날이죠. 무드절이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너무 있는데 좋죠. 예.
에브리데이가 무두절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런 것 지난 같아요. 정부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상황 보면 안 나오니까요. 지휘하시는 분이 안 나오니까. 자, 특검이 통과됐는데 이제 특검이 3개 특검인데 엄청 뽑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특검을 하면서 지난해 박영수 특검 때도 보니까 공소유지도 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이제 변호사 일을 좀 못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글쎄요, 이건 좀 특검 관련해서 법조계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서초동이나 많이 하려고 근데 합니까? 뭐 지금 얘기 들어보면 추천도 예. 많이 들어온다고 네. 하고 그리고 특검이나 특검보의 대우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절대로. 않습니다. 예, 예. 어. 그 물론 이제 특검을 하는 동안은 다른 사건도 못 하고 본인이 하던 사건도 좀 다른 변호사에게 넘겨줘야 넘겨야 되는 되겠죠. 그런 번거로운 절차가 있습니다만 그만큼 지금 변호사 시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능력 있으면서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또 어쩌면 또 보람찬 일 아닌가요? 아, 그럼요. 내란 무엇보다도 특검, 김건희 특검, 예. 예. 그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그리고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진실 규명을 네. 한다는 의미에서 보람도 있고 네. 또 수사하던 사람은 그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아, 욕망이 있을 겁니다. 또 수사. 관두고 나서도 그러니까 수사 업무에서 손을 떼고 나서도 야, 저 사건은 내가 하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네.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당적 부분이지 않습니까? 당적이 있으면 또 안 된다라고 하던데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 특검을 보면 최근 1년 동안은 네. 당적을 보유하지 않아야 그런 예. 조항이 있으니까 특검 자격이 있다고 하는 거의 예외 없이 그 네, 조항이 꽤 있습니다.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정치 활동을 최근까지 했던 사람은 거기서 빠져야겠죠. 근데 저는 그건 어떤 정치적 편향성 내지는 어떤 정치적 배경 때문에 수사가 한쪽으로 왜곡되지 않겠느냐는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조항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 김영남 의원님 안 되겠네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저는 다른 데 추천해 주셔야 돼요. 자꾸 만약에 추천해 주신다고 그러셨군요. 하면. 특검이 안 됩니다. 당적이 계속 쭉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요 사건도 좀 문제가 됩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이거 관련해서 지금 합동 수사팀을 출범시켰는데 대통령실에서 지시해서 그 백혜련 경정 그분이 반발을 하시네요. 이거 왜 특검하지 않고 왜 수사를 합동 수사팀으로 하느냐 이 부분은 백혜련 경정 말을 또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특검을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어떤 그 정치적인 영향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인 수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또 하나의 그 다른 측면은 특검 사안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할 게 많아. 지금 또 큰 예. 거 3개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까지 특검을 하게 되면 4개의 특검이 동시에 굴러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문제긴 그렇게 되면 하네요. 인력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근데 합동 수사를 하게 되면 네. 서로 견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사건을 뭐 덮는 쪽으로 몰아간다든지 뭐 그것도 불가능하잖아요. 네. 여러 기관에서 파견돼서 같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 마약 사건 은폐 의혹도 분명히 문제가 커 보이고 진실 규명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상황상 다 특검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 지금 3개 특검만 해도 파견 검사의 숫자가 120명이고 120명입니다. 수사관까지 합치면 뭐 한 570명쯤 된다는 건데 여기다 특검을 동시에 또 하나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백혜련 경정 말씀이 일부 맞다 손 치더라도 여건상 좀 어려운 네. 상황이고 합동 수사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찾을 건 찾고 밝힐 건 좀 밝힌
뭐 그래서 또 어쩔 수 없다면 또 몰라도 지금 단계에서 바로 특검하는 건 조금 무리수가 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장애 요인이 있죠. 그 3대 특검 지금 아마 바로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 특검 뽑히고 7월 초부터는 이제 특검이 시작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빠른 6월 말. 보통 준비 기간을 20일 정도 네. 두니까요. 7월 20일 안에는 준비 세팅을 끝내고 뭐 수사를 사무실도 구하고 시작해야죠. 뭐 해야 그렇죠. 되니까. 예. 7월 달에 시작이 된다면 이제 딱딱 날아가고 이 브리핑 같은 것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에도 저희 기억나는 게 국정농단 그때 그 브리핑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규철 특검보였죠. 네. 나와서 이렇게 딱 양복 입고 하던 모습 기억이 나는데 자, 이 문제는 이 특검이 계속 나오고 브리핑을 하면 모든 이슈가 거기에 또 빨려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국민의힘이 좀 그래서 떨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야 이거 우리 계속 건드린 거 아니냐, 우리 계속 내용 나오는 거 아니냐. 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정당 해산 얘기도 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명태균 관련해서는 이거 공천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명태균 관련해서는 홍준표 전 시장도 본인도 수사 대상 아닌가요? 만만치 않은데요. 예. 그러니까 뭐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할 처지는 아닌 것 같고 네. 국민의힘에서 특검에 대해서 반발합니다만 네. 사실은 특검 수사를 고마워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국힘은. 아. 왜냐하면 특검은 수사 기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150일이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거를 국힘의 요구대로 검찰을 통해서 수사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의도하기 따라서는 이 수사를 1년이고 2년이고 마냥 끌 수 정권 내도록 있어요. 할수 있습니다. 3년씩 했지 않습니까? 네, 지난 가능해요. 정부에서 예. 아니 가장 간단해 보이는 기관 카드 사용 내역 예. 갖고 몇 년을 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심하면 압수수색 한번 하고 뭐 소환 한번 하고 네. 그래갖고 한 2, 3년 끌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특검이 낫지. 그냥 올해 안에 끝납니다. 확실한 아니 그러니까 거는 올해 이건 안에 5달 끝나요. 안에 끝나잖아요. 예, 그냥 올해 안에 끝납니다. 예. 하고 털고 가는 거죠. 고마워해야죠 오히려. 근데 이제 두 개가 특히 눈에 띄거든요. 김건희 특검법에는 명태균, 내란 특검법에는 이제 외환까지도 넣었어요. 예. 외환 또 내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어떤 개입 여부. 야, 그게 사실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지금 내란이 벌어진 지 네. 6개월이 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수사 결과가 내란의 실체에 다냐? 저도 그건 의문이에요. 그러니까요. 관련자가 이거밖에 없다고요? 네.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 우발적으로 한 내란이 아니잖아요. 네. 나름대로 오래 준비했어요. 맞습니다. 나름대로는 또 치밀하게 준비도 했어요. 준비를 꽤 오래 했고 예.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 그러니까-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내란에 연루돼 있다면 그 사람이 현역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그걸 덮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도 저래 되는데. 예, 밝혀야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12월 3일 그 하루를 기점으로 그 전후 정도만 지금 기소가 돼 있어요. 아 그리고 대부분 예. 군인들만 지금 군인들만 사령관 구속돼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예. 예. 그런 거 보면 한참 전부터 그것을 짰고 머리에 해당하는 기획에 해당하는 사람들 과연 누군지 거기에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는지 또 특히 계엄 해제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 아마 같이 특검에서 조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더 해보면 대선 패배 이후에 내용이 좀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의원총회를 이런 경우도 좀 어제 40분인가요? 몇 분 전에 의원총회 하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비대위원장한테 통보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참. 국민의힘 주류는 16일 날 원내대표가 뽑히잖아요. 뭐 누가 나올지 아직 가늠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신임 원내대표가 뽑히고 나면 그 원내대표 중심으로 당을 끌고 가겠다.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당시 임기는 6월 네. 말까지다. 말까지다. 아 그걸 명확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더 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비대위원장한테 이런 방법 알려주지도 않고 40분 전에 그냥 의총을 취소해 버리죠. 네. 지금 국민의힘은 의총을 해봤자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는 걸 본인 스스로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란만 만들고 뭐 성과를 내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취소해버리자. 그리고 원내대표 뽑아서 그 비대위원장도 그냥 끝내버리고 네. 새로운 얼굴마담 한 명 모셔와서 우리가 계속 뒤에서 좀 주무르자. 뭐 이 작전 같은데 그래 갖고는 나아질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선거에 졌지 않습니까? 내란에서 지금 본인들의 대통령 했던 사람이 지금 저런 상황인데 쇄신이라는 모습은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웃으시는데요. 아니 왜냐하면 쇄신이 있게 되면 예. 지금 주류가 쇄신 대상이 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 대상이 참. 되긴 싫은 거죠 그 사람들은. 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당이라는 게 이런 어떤 책임지는 거, 정치 세력이라는 게 뭔가 심판을 받으면 책임지고 바꾸려고 하고 그래야 그게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그 상식적으로 야 저렇게 간다는 게 참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거의 수도권은 네. 포기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것 예. 같아요. 그리고 그냥 영남만 예. 지키겠다 이건데 뭐 지금 국민의힘 주류가 영남 쪽인 것도 사실이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지역은 괜찮다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준표, 이준석 네. 이른바 신당설이 신당 나오는 얘기가 거잖아요. 나오죠. 예. 그건 보나마나 예. TK부터 파고들겠다는 거예요. 거기도 그 두 사람이 만약에 힘을 합친다고 해도 수도권에서는 안 먹힙니다. 두 사람이 합쳐봤자 예.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 본거지로 파고들어서 우리가 거기서 찾아 먹겠다 네. 이건데 그러니까 이른바 자칭 보수 세력은 지금 영남만 누가 차지하느냐 그 싸움을 벌이겠다는 거예요. 정당이라는 게 뭐 전국 정당이 되어야 되고 항상 하는 말이 수도권 민심 누가 가져가느냐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아예 그냥 버리고 그냥 아예 그냥 지역으로 가버린 느낌입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참 안타깝. 그리고 좀 어제도 보니까 지금 화면에 좀 나오긴 나왔는데 고등법원 앞에 가가지고 저 얘기를 뭐 한다고 좀 바뀔 것도 같지도 않은데 저거를 뭐하러 합니까? 차라리 민생이나 이런 데 가서 더 얘기를 한다든지 그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 그 재판 중지는 우리 헌법 해석상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건데 그걸 갖고 저 얘기한다는 게 저 80여 명 의원이 가가지고 저걸 하고 있다는 게 참 그러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네. 내지는 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전국 단위의 어떤 큰 틀은 포기하고 영남 쪽에 네. 매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넓어져야 됩니다. 더 넓어질 수 있겠죠. 그런 상황까지. 마지막 요거 하나만 얘기를 하죠. 전환길 씨 얘기인데 전환길 씨가 윤석열 또 대통령 얘기를 좀 전달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트럼프랑 통화했는데 자기가 확인했다. 이게 뭐 전환길 씨가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됩니까? 재판 받고 있고 저는 뭐 왜 저럽니까? 그냥 뭐 해프닝 아닌가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참 모르겠어요. 전한길 씨도 지금 보면 뭐랄까요 방향을 잃은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뭐 집회 나가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거기 그 집회에 모인 대중들은 열광하고 그러니까 네. 이른바 거기에 좀 취해 있다가 선거도 끝나고 본인이 처한 현실에 어떤 자괴감도 오고 지금 방향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는 와중에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스피커 역할을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봤자 어차피 뭐 그 제정신인 소리도 안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바이든 대통령하고 뭐 자기가 바로 통화할 수 있었다. 그 얘기도 하더라고. 그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자기 하지 말라 뒤에는 그러세요. 뭐 요미르도 있고 뭐 다 있다. 그래서 자기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참 글쎄 우리가 이걸 전달하는 것도 그렇긴 한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갑갑할 것 같아. 빨리 선을 긋지도 못하고 참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네. 어리석은 거죠. 네. 진작에 선을 긋고 그럼요. 새 길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 전당대회 같은 걸 이제 하면 국민의힘이 친한계나 이렇게 다른 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열게 되면 2파전이냐 3파전이냐가 그렇죠. 예. 제일 중요하겠죠. 결국에 선거는 구도가 어떻게 구도 싸움이 형성되는지가 되면. 제일 중요한 요인인데 네. 한동훈 전 대표 무조건 출마할 거고 네. 지금 봐서는 김문수 전 후보도 출마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른바 친윤 쪽에서 자체 후보를 낼 거냐 말 거냐 네. 이게 중요하겠죠. 예, 근데 예. 자체 후보를 예를 들어서 그게 뭐 누가 됐던 자체 후보를 내서 3파전으로 가게 되면 의외로 한동훈 전 대표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도. 세가 작지만서도 구도에 따라서 그렇죠.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러면 친윤 쪽에는 선택의 문제가 남는 거죠. 자체 후보를 내서 3파전으로 가는데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뭐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김문수 전 후보 측과 다시 한번 손을 잡느냐? 근데 네. 대선을 겪어보니까 아이 김문수도 호락호락하지 만만치가 않거든요. 않은데 하겠습니까? 고민은 될 거예요. 그리고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그 친윤 네. 이 사람들의 참 당보다는 본인들이 이익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당원들도 그나저나 그때 기억나는 게 참 국민의힘 당원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거 바꿨지 않습니까? 후보 교체 예, 그런 그걸 거 그것도 막았죠.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 생각지도 그렇게 못했어요. 바뀌는 게. 근데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그 책임 당원들이 이건 아닌갑다 예. 이렇게 된 그렇죠. 거거든요. 대구 이런 데 많잖아요. 이 먹고 이렇게 된 거. 그렇죠. 야 이런 건 거의 처음인데 저는 그래서 자꾸 국민의힘이 저렇게 하면 당원들이 가만 안 있을 거다 이런 생각도 저는 조금 들어서요. 그 말씀까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용가라 사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